2015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포르쉐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신들의 처음 100% 전기차에 대한 발표였고요. 미션 2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내용에서는 4인용 세단이지만 한번 충전하면 500km를 달릴 수 있고, 그 충전 시간도 15분 충전하면 약 80%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금의 충전 기술을 급속도로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로백 3.5초 미만의 굉장히 빠른 주행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스포츠카의 그런 4인승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만 생각해도 완전 미래 기술 같은 이런 얘기를 보고서 과연 포르쉐가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포르쉐라도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인 집단 또는 외계인 고문 집단이라고 불리는 포르쉐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본인들이 발표한 내용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대한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거의 4년이 정확히 지난 2019년 9월, 포르쉐는 본인들의 최초 전기차인 타이칸이라는 이름으로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갖습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동시에 신차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타이칸 역시도 본인들이 제시했던 수치에 굉장히 근접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근접한 내용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보고서도 역시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평부터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 추가로 들게 됐던 몇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보면서 하나하나씩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들었던 생각 중에 첫 번째는 포르쉐는 자기네들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을 해오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숙제를 굉장히 잘해오는 모범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미션 2 때 발표했던 몇 가지의 요건들, 한번 충전했을 때 500km 가까이 주행할 것, 출력은 약 600마력 가까이 나오는 또는 그를 상회하는 전기모터 2개로 힘을 만들어낼 것, 한번 충전할 때 15분만 충전해도 전체 80% 가까이 충전하고, 그러면서도 제로백은 3.5초 이내에 차량을 가져올 것,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놨던 점에 놓고 비교해보면 요번에 새로 발표한 타이칸은 그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차가 됐습니다. 성능으로 봤을 때는 터보와 터보 S 두 개의 트림이 있었고, 터보 S 트림에서는 제로백 2.8초 그리고 전체 출력 700마력 이상의 놀라운 파워를 가져왔었고요. 터보 모델로 보더라도 680마력의 출력 그리고 제로백 3.2초의 가속력, 그러면서도 한번 주행했을 때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 5분만 충전해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충전 기술까지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재원상의 부분뿐만 아니라 차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포르쉐인데, 이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을 해왔었고, 심지어는 4년 전에 발표했던 미션 2의 컨셉 디자인에서 거의 변한 바 없이 굉장히 충실하게 그 디자인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컨셉카의 디자인을 냈을 때는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차에서는 뭐가 많이 바뀌는 느낌인데, 타이칸은 오히려 과거 미션 2의 디자인과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해봐도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 그 디자인 그대로 아니야?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갖고 왔던 디자인과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문 역시도 처음엔 수어사이드 도어처럼 뒷문은 반대로 열리는 디자인으로 해놨지만 실제 양산차에서는 그냥 원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부분에서도 처음에 발표했던 부분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 애초부터 완성을 해놓고 마치 다 이미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을 해오는구나, 그런 시장의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포르쉐가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나왔나 보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포르쉐 신차 행사 발표를 보면은 노멀 트림과 고성능 트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엔트리 모델급을 하나 선보여주고 그 위에 최상급 모델 아니면 터보급 모델이나 아니면 그 중간의 모델까지 해서 S급 모델을 같이 가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형 파나메라나 신형 카이엔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을 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 출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신 가격이 저렴한 게 있고,
고성능 트림은 이 정도까지 힘을 낼 수 있구나, 잘 만들어 왔네, 이런 평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발표한 타이칸에서는 터보와 터보 S 두 가지의 모델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무성하게 나왔던 노말은 한 8만 달러 대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얘기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두 대의 가격 역시 1억 후반대 그리고 2억 중반대 이런 식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엔트리나 다른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대가 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터보 S의 모델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출력은 굉장히 강력한 차들을 가져왔었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 시장에서 경쟁자인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해봐도 타이칸은 굉장한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상으로도 훌륭하지만 디자인이나 설계, 내구성 모두 세계 초일류급이라고 불리는 폴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는 그러면 믿어도 되는 차가 되겠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부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이 차를 충분히 사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스틴에서 잠깐 파견을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폴쉐 오너들 중에는 집에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즐기는 펀카는 911 신형 아니면은 예전 공랭식 911을 타고, 장 볼 때는 에스컬레이드나 커다란 짐차를 타고,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는 테슬라의 모델 S를 타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좀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좋다고 저한테 추천해준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타이칸의 발표를 보면서 아마도 차를 타이칸으로 바꿔야겠다 이러면서 이미 계약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여담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느꼈던 부분은 오픈리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폴쉐에서 발표를 할 때 실내를 보면은 굉장히 진일보한 디자인입니다. 마치 파나메라 971 버전 때부터 새로 바뀌었던 인터페이스가 타이칸으로 와서 보다 디지털화되고 보다 많은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담겨서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느낌인데, 그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쪽에는 야간 곡면으로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우측 측면에는 커다란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들어갑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쪽에는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대시보드 쪽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산 부품이 되게 많이 쓰이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타이칸의 배터리는 LG화학에서 제공하는 셀들로 구성되어 있고 370개가 넘는 배터리 셀을 촘촘하게 잘 집어넣어서 열도 잘 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배터리 효율성도 가져가고 출력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제품을 쓴다 그러면서 LG화학의 제품을 썼습니다. 사실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과 LG가 이미 인류급으로 분류가 돼요. 중국 업체들이 많이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공장도 증설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역시 자동차는 안정성이 생명이다 보니까 좀 더 레퍼런스가 있는 제품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남는 게 삼성과 LG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쉐도 이번에 LG화학의 제품을 썼지만 디스플레이까지 삼성과 LG의 제품이 들어가는 걸 보니 몇 가지 추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하나는 기존에는 자동차의 오토메이커들이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분야에서 점점 하나씩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단순히 계약관계로 들어간 티어 1, 2,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장 쪽에서는 파트너십을 가진 회사들도 나올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삼성이 하만을 인수해서 계속 키우는 것도 나중에 전장 쪽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가져가기 위해 만든 포석이고, LG 쪽에서도 전장을 중심으로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 이노텍, 하우시스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니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좀 더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계적인 부분에서 전자적인 부분으로 바뀔수록 이런 류의 업체들에게, 준비가 된 업체들에게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트렌드가 바뀐다면은 기왕이면은 한국 업체들의 기회가 더 가면 그냥 한국인으로서 조금 더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자율주행이에요. 이번에 가장 욕을 먹었던 또는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던 부분이 자율주행인데, 레벨 2의 자율주행 능력을 구현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정도는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쉽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현대나 GM, 포드도 그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 벤츠는 반자율주행이라고 하지만 웬만큼 주행이 다 가능하도록 이미 디자인을 해놓고 계속 기술을 개발 중이고, 아우디는 운전자 없이도 차가 혼자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레벨 2의 자율주행 이러니까 굉장히 뒤처진 얘기처럼 들렸어요. 오히려 경쟁자인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라이다 없이도 카메라와 센서만으로 굉장히 훌륭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의 경쟁자라고 전기차를 내놓는 포르쉐가 또 전혀 준비가 안 된 느낌으로 자율주행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아쉬웠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게 포르쉐에서 그동안 CEO부터 임원들이 계속 밝혀왔던 내용들이 우리는 자율주행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이런 스탠스였어요. 우리의 고객들은 자율주행보다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즐거움에 충실하게 맞춰주겠다. 그래서 운전 보조장치, ADAS라고 하죠, 이런 거를 만들더라도 그냥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지키는 정도의 신호, 이런 식으로 몇 개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전히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포르쉐랑 굉장히 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기존의 타이칸 고객은 포르쉐 오너들 중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 테슬라를 타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전기차를 타다가 조금 실망했던 사람들, 또는 이번 기회에 이런 전기차도 있는데 한번 타볼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수요층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운전하는 즐거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자율주행을 웬만큼 할 수 있어야,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일도 하고 좀 힘들었을 때 쉬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갈 때 좀 보조도 받으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포르쉐에게 자율주행은 앞으로 새로운 숙제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정반대의 방향을 고수하던 몇 안 남은 업체들 중에 그중에 대표격인 포르쉐가 이제 자율주행을 신경 써야 되는 때가 왔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게 된 다섯 번째 특징은 레이스와 자동차 양산업체,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겠지만 포르쉐는 사실 자동차 레이스 브랜드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356부터 바로 레이스에 투입을 시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우승의 횟수만 3만 회가 넘는, 그러니 출전은 훨씬 많이 하겠죠. 그랬던 레이스의 결과를 뽑아낸 모든 게 뼛속까지 레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하다못해 시동을 거는 차키도 왼손으로 돌릴 수 있게, 레이스에서 처음 스타트 때 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었던 왼손으로 키를 돌리는 시스템이고, 지금도 가운데에 있는 계기판은 RPM 게이지예요. 속도보다 RPM이 더 중요하다? 왜? 변속 시점을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는 레이스의 특성상 우리한테는 RPM이 더 직관적으로 보여야지 차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911을 만들고 박사와 카이맨을 만들고, 심지어 이와 상관없어 보이는 덩치 큰 카이엔이나 파나메라나 마칸이나 이렇게 만들 때에도 항상 RPM 게이지는 가운데에 들어갔었어요. 그랬던 전통을 파나메라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도 이어가면서 좌우로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나와도 가운데는 무조건 RPM 게이지를 넣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타이칸이 나왔을 때도 그 기존에 있던 3개의 원, 5개의 원, 원형의 컨셉을 가져가면서 계속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동그란 원으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르망 24시에서 가장 최상위 클래스라고 불렸던 LMP1에서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로서 레이스 현역 시절에 많은 영광을 누렸었어요. 데뷔 2등해에 바로 원투 피니시 1, 2등으로 대회를 마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고, 2016년, 2017년 꾸준히 계속 우승을 하고 가장 중요했던 르망 24시에서도 우승을 하고 월드 챔피언에도 연속으로 3회 연속 오르고 멋지게 은퇴를 합니다. 다만 그 919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에도 남다른 접근을 많이 펼쳤던 포르쉐예요. 예를 들면은 타 브랜드가 배터리에서 보는 전력 공급량을 시간당 4메가줄, 시간당 6메가줄이라고 할 때 포르쉐는 아예 그거에 2배 가까이 올려서 시간당 8메가줄로 끌어올리고, 그 안 되는 부분을 기술 개발로 계속 만들어내서 결국 2015년 르망 24시에서는 8메가줄로 압도적인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회생제동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카이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회생제동이 굉장히 잘 먹히는 불이에요. 다른 차들의 하이브리드를 타봐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배터리 충전되는 양을 봤을 때 포르쉐가 굉장히 제일 뛰어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타이칸에서는 그 기술을 더 끌어올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끌어올리고 최고 속도를 계속 밟으면서 달려도 계속 주행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회생제동력을 많이 끌어올렸다는 이유인데, 이 역시도 919 하이브리드의 레이스에서 착안했고 그 노하우를 가졌던 걸 감안하면 포르쉐는 분명히 앞으로도 본인들의 레이스에서 얻었던 노하우를 계속 양산차에 적용해내는, 그래서 다른 양산차가 그냥 개발비로만 놓고 봤을 때 쉽게 하지 못할 걸 레이스에서 이미 좌충우돌, 흔히 말하는 삽질을 했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이제는 르망 24시에서 은퇴를 하고
새로운 포뮬러 2, 전기차의 F1이라고 불리죠. 이 레이스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얻는 노하우가 앞으로의 자동차들, 타이칸과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와 기타 여러 개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버전, 심지어는 911 하이브리드까지 그렇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싫어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만큼 수요처는 더 늘어날 거고 더 많은 층의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칸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더 기대되는 차이기도 합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버전이 나올지, 그리고 이미 디자인에서 좀 유사성을 보이는 파나메라나 아니면 스포츠 트리스모 이런 차들과의 타이칸은 어떻게 또 접목이 돼서 어떤 모델이 나올지, 그리고 과연 911은 100% 전기차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압축되고 정제된, 좀 더 정리된 이야기를 보신다면은 제 블로그에 정리했던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이 밑에 설명으로 남겨둘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세요.